제3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3장 일부 서울과 지방 부동산은 양극화될 것이다. 왜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떤 도시는 끝없이 성장하고 어떤 지역은 점점 비어갈까? 왜 집값은 같이 오르지 않고 같은 속도로 떨어지지도 않을까? 이 장은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작동 방식에 대해 묻는다. 서울과 지방 부동산은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 이 말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은 평평해질 거라고, 어디에 살아도 기회는 같아질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기술은 사람을 흩어놓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하게 모은다. 왜 세상은 평평해지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가치는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혁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탄생한다. 그래서 혁신 기업은 항상 특정 지역에 모인다. 이 장은 혁신을 백업하는 세 가지 뭉침의 힘을 설명한다. 첫째는 인재의 뭉침이다.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한다. 서로 자극을 주고 서로의 수준을 끌어올린다. 이 환경은 다른 곳에서 쉽게 복제되지 않는다. 둘째는 자본의 뭉침이다. 돈은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만 흐른다. 인재가 모인 곳에 자본이 모이고 자본이 모인 곳에 다시 기회가 생긴다. 셋째는 정보와 문화의 뭉침이다. 최신 흐름, 빠른 의사결정,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 이 모든 것은 공간 안에서 축적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곳은 항상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도시는 계속해서 도시다워지고 지방은 더 멀어진다. 미국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과거 미국의 제조업 중심 도시는 한때 번영의 상징이었다. 공장이 있었고 일자리가 있었고 중산층이 있었다. 하지만 제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자 도시는 빠르게 무너졌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인재는 떠났고 자본도 빠져나갔다. 남은 것은 빈 건물과 낮은 집값과 끊어진 기회였다. 이 도시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다.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왜 인적 자원은 특정 지역으로만 몰릴까? 그 답은 냉정하다. 사람은 기회가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 성장 가능성, 네트워크, 미래의 선택지.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여 있을수록 사람은 떠날 이유가 없다. 서울이 그런 도시다. 서울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다. 자본, 인재, 정보, 정책, 문화가 동시에 모이는 공간이다.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은 주거가 아니라 입장권이 된다. 반면 지방 부동산은 삶의 공간일 수는 있어도 기회의 공간이 되기 어렵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투자는 감정이 된다. 이 장이 주는 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통찰은 분명하다. 모든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가격이 싸다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모이는가 빠져나가는가다. 인재의 흐름을 보지 않는 투자는 방향 없는 베팅이다. 앞으로의 부동산은 면적이 아니라 위치의 싸움이다. 서울 안에서도 더 뭉치는 곳과 비워지는 곳이 나뉜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모든 곳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살아남는다. 이 장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대신 정직한 이야기를 한다. 불편하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 부분을 읽으며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는 싸 보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몰리는 곳을 기준으로 보려 한다. 그게 지금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느꼈다. 3장 2부 슈퍼스타 도시 서울에 투자하라.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는 과연 미래에도 선택받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은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뉴스만 본다. 그러나 자본은 지도를 본다. 왜 어떤 도시는 계속 비싸지고 어떤 도시는 멈춰버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우리는 흔히 부동산을 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시장은 삶이 아니라 흐름을 본다. 그 흐름의 중심에 슈퍼스타 도시가 있다. 슈퍼스타 도시는 단순히 큰 도시가 아니다. 사람과 자본과 기회가 한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는 도시다. 전 세계에서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뉴욕, 런던, 도쿄, 파리,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울이다. 서울은 이미 슈퍼스타 도시의 조건을 갖췄다. 일자리가 몰려있다. 자본이 모여있다. 정보가 가장 빠르다. 사람은 기회를 따라 움직인다. 기회는 도시를 따라 움직인다. 그 결과 도시는 더 강해진다. 이것이 집적의 힘이다. 슈퍼스타 도시 전성시대의 핵심은 집중이다. 분산이 아니라 선택이다.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시대는 생각보다 오지 않는다. 기술이 발전해도 세상은 평평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기울어진다. 혁신 산업은 특정 도시에만 머문다. 금융, 테크, 문화, 콘텐츠, 이 모든 산업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모인다. 이 과정에서 수혜자는 명확하다. 도시에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도시에 투자한 자산이다. 2000년 이후 이 흐름은 더 가속됐다. 전 세계 슈퍼스타 도시의 집값은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서울은 이미 너무 비싸다고. 하지만 시장은 말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왜일까? 서울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다. 서울은 한국의 본사다. 대기업의 본사, 금융의 중심, 정치와 행정, 교육과 문화, 모든 결정이 서울에서 만들어진다. 결정이 만들어지는 곳에 돈이 남는다. 지방은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 구조가 다를 뿐이다. 사람이 떠나면 소비가 줄어든다. 소비가 줄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부동산은 버티지 못한다. 이 악순환은 의지로 막을 수 없다. 정책으로도 쉽지 않다.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곳을 선택한다. 그 선택의 결과가 서울 집중이다. 슈퍼스타 도시는 더 많은 규제를 견딘다. 더 많은 세금을 감당한다. 그래도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 투자하라는 말은 서울에 집을 사라는 말만은 아니다. 서울의 흐름에 자신의 자산을 올려두라는 뜻이다. 거부할 수 없는 방향에 몸을 싣는 것이다. 모두가 불편해할 때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간다. 부동산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확률의 영역이다. 확률은 늘 구조를 따른다. 지금 이 시대의 구조는 슈퍼스타 도시다. 그 중심에 서울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느냐의 문제다. 시장을 부정하기보다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 3장 3부 어느 도시, 어느 동네에 부동산이 뜰 것인가? 어떤 도시는 계속 비싸지고 어떤 도시는 조용히 사라진다. 같은 나라, 같은 정책, 같은 시대인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 부동산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집을 보지 말고 도시를 봐야 한다. 이 장은 어느 아파트가 오를지를 말하지 않는다. 어느 도시가 살아남는지를 말한다. 도시는 경쟁한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매우 치열하게. 이 경쟁에서 이기는 도시만이 사람을 모으고 돈을 붙잡는다. 이것이 도시의 승리라는 말의 진짜 의미다. 도시의 승리란 건물이 높다는 뜻이 아니다. 길이 넓다는 뜻도 아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다. 도시의 승리는 선택의 결과다. 사람들이 그 도시를 선택하고 기업이 그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자본이 그 도시로 흘러드는 현상이다.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도시는 우연히 성공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도시에는 공통된 요인이 있다. 첫째, 일자리가 있다. 그것도 질 좋은 일자리다. 단순 노동이 아니라 대체되기 어려운 일자리. 사람은 월급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움직인다. 둘째, 연결성이 좋다. 교통, 통신, 사람과 사람의 연결. 도시는 고립되는 순간 늙는다. 셋째, 문화와 생활이 있다. 살기 불편한 도시는 아무리 돈을 줘도 사람을 붙잡지 못한다. 넷째, 정책과 규제가 완전히 엇나가지 않는다. 도시는 시장과 싸우지 않을 때 성장한다. 하지만 이 모든 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이 장은 도시 성공의 핵심을 두 가지로 압축한다. 첫 번째는 인재다. 도시는 사람을 먹고 산다. 똑똑한 사람이 모이면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이 따라오고 자본이 몰린다. 인재가 떠나는 도시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두 번째는 자본이다. 자본은 감정이 없다. 가장 효율적인 곳,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확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곳, 그곳이 이기는 도시다. 그 다음 단계에서 동네가 갈린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어떤 동네는 뜨고 어떤 동네는 멈춘다. 기준은 같다. 사람이 몰리는가, 빠져나가는가, 직장이 가까운가, 생활이 편한가, 대체 가능한가, 아닌가. 이 질문에 아니오가 많아질수록 부동산은 약해진다. 앞으로의 부동산은 전국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의 문제이고 동네의 문제다. 넓게 보는 사람과 정확히 보는 사람이 격차가 커진다. 도시는 점점 더 선별적이 된다. 모두를 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해진다. 희망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한다. 이 장을 읽으며 나는 기준을 바꿨다. 이제는 어디가 옳을까를 묻기보다 어디가 살아남을지를 먼저 본다. 그 판단이 지금 시대의 부동산에서는 가장 정직하다고 느꼈다. 3장 4부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분명한 이유.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서울에 집을 사려 할까?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하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다. 이 장은 그 이유를 구조로 설명한다.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분업의 힘에 있다. 분업은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이다.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다. 각자 잘하는 일을 맡고 서로의 결과를 교환한다. 이 구조가 커질수록 중심은 필요해진다. 사람이 많을수록 분업은 정교해지고 중심지는 더 강해진다.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분업의 무대다. 기업은 서울에서 역할을 나눈다. 금융은 금융대로, 기술은 기술대로,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이 모든 분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서울에 집을 산다는 것은 주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업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단순한 공급과 수요로 설명되지 않는다. 서울의 부동산은 자리값이다. 분업의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느냐, 가장자리로 밀려나느냐의 문제다. 사람들은 말한다.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지방을 살려야 한다고. 그래서 수도권 억제 정책이 나온다. 기업 이전, 공공기관 이전, 각종 규제.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하다. 사람은 정책보다 기회를 따른다. 분업이 약한 곳에 억지로 사람을 옮기면 효율은 떨어진다. 기업은 형식만 옮기고 실제 기능은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이 장은 수도권 억제 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말한다.
분업의 흐름을 정책으로 막을 수는 없다. 억제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 서울은 계속 중심이 되고 수도권은 계속 확장된다. 이것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사람이 모이면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사람은 더 모인다. 이 선순환은 멈추기 어렵다. 서울의 집값이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모두가 알고 있다. 서울이 불편해도 서울을 떠나기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서울에 집을 산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장은 서울에 집을 사라는 선동을 하지 않는다. 대신 왜 그런 선택이 반복되는지를 차분히 설명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도 투자도 항상 엇박자가 난다. 이 부분을 읽으며 나는 이렇게 정리했다. 서울에 집을 사는 이유는 욕심이 아니라 분업의 중심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판단하려 한다. 3장 5부 비교 우위로는 지방이 아닌 서울에 집을 사라고 말한다. 우리는 늘 이렇게 묻는다. 왜 서울이어야 할까? 지방도 충분히 살기 좋은데 왜 돈은 계속 서울로 모일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이론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나왔다. 그 이름은 비교우위론이다. 이 장은 말한다. 비교우위론은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 집을 사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 말은 도발적으로 들린다. 비교우위는 원래 국가 간 무역이론 아닌가? 부동산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구조를 보면 이 둘은 정확히 연결된다. 리카도가 말한 비교우위의 핵심은 이것이다. 모두가 잘하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 각자가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일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이면 전체 효율은 극대화된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 능력이 아니라 상대적 우위다. 이 개념을 도시에 적용해보자. 서울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도시는 아니다. 집값은 비싸고 경쟁은 치열하고 삶은 피곤하다. 하지만 서울은 한국 안에서 가장 덜 불리한 선택지다. 일자리, 정보, 자본, 교육, 의사결정, 이 모든 요소에서 서울은 상대적 우위를 가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을 선택한다. 지방이 나빠서가 아니다. 서울이 비교 우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사람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덜 불리한 삶을 선택한다. 비교 우위론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다. 이 흐름이 부동산에 그대로 반영된다. 사람이 몰리면 수요가 생기고 수요가 지속되면 가격은 유지되거나 오른다. 서울 부동산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다. 여기서 리카도의 두 번째 유산이 등장한다. 노동가치설이다. 노동가치설은 가치의 원천이 노동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모든 노동은 같은 가치를 갖지 않는다. 어디에서 어떤 노동을 하느냐가 가치를 결정한다. 같은 능력이라도 서울에서의 노동은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이 차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자본은 노동이 모인 곳으로 간다. 노동은 자본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 순환의 중심이 서울이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주거 비용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입장권이 된다. 서울에 집을 산다는 것은 편안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에 접근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지방은 이 구조에서 불리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노동이 같은 보상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지방의 부동산은 가격보다 유동성이 먼저 무너진다. 사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줄어든다. 비교 우위가 사라지면 시장은 냉정해진다. 이 장은 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 현실을 설명할 뿐이다. 모든 지역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은 아름답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경제는 선의가 아니라 효율로 움직인다. 리카도의 이론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이 이론을 부동산에 적용하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서울은 비교 우위를 가진 도시다. 그래서 자본과 노동과 사람이 계속해서 모인다.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서울 부동산의 중심성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장을 읽으며 나는 이렇게 정리했다.
서울이 옳아서가 아니라 서울이 덜 불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울을 선택한다. 그래서 나 역시 희망보다 구조를 먼저 보려 한다. 삼장육부 사업가와 월급쟁이보다 땅 주인이 더 부자가 된다.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될까? 사업을 해도 힘들고 월급을 받아도 빠듯한데 누군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부유해진다. 이 차이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 장은 부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보여준다. 사업가와 월급쟁이보다 땅 주인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 이 말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불편함과 상관없이 움직인다. 리카도가 남긴 세 번째 유산 차익지대로는 이 구조를 정확히 설명한다. 차익지대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위치의 결과다. 같은 일을 해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같은 건물을 지어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땅이다. 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 모든 흐름을 기억한다.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는 곳, 그 자리에 있는 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치를 얻는다. 이것이 차익지대다. 사업가는 매일 결정을 해야 한다. 실패할 수도 있고 경쟁에 밀릴 수도 있다. 월급쟁이는 시간을 팔아 소득을 얻는다. 일하지 않으면 소득은 멈춘다. 하지만 땅은 다르다. 땅은 사람의 선택 위에 서 있다. 도시가 성장하면 땅의 가치는 따라오른다.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사회 전체의 발전이 땅의 주인에게 귀속된다. 이것이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솔직한 구조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큰 부는 항상 토지에서 시작된다. 산업이 바뀌어도 기술이 바뀌어도 땅의 위치는 남는다. 특히 도시의 중심에 있는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해진다. 더 이상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장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노력의 한계를 직시하라는 말이다. 노력은 소득을 만들지만 위치는 자산을 만든다. 사업과 노동은 경쟁의 영역에 있다. 하지만 땅은 구조의 영역에 있다. 구조는 개인의 의지로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구조 위에 선 자산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도시는 커지고 사람은 늘고 기회는 집중된다. 그 중심의 땅은 자연스럽게 차익지대를 만든다. 이 장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부가 만들어지는 방향을 보여준다. 방향을 모른 채 속도만 내는 것은 위험하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다. 차익지대로는 이 질문에 답한다. 누가 더 열심히 일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 위치에 있었는가.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만든다. 이 부분을 읽으며 나는 이렇게 느꼈다. 노력은 기본이지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나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일하는 방식뿐 아니라 자리의 힘도 함께 보려 한다. 3장 7부 한몫 잡으려면 땅 한 조각이라도 사둬라.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해도 자산이 남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부를 축적할까?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성실함의 문제도 아니다. 이 장은 부가 움직이는 방향을 아주 단순하게 보여준다. 한몫 잡으려면 땅 한 조각이라도 사둬라. 이 문장은 욕심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다. 현실을 요약한 문장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산이 있다. 주식도 있고 사업도 있고 기술도 있다. 하지만 시간 앞에서 끝까지 남는 자산은 항상 같았다. 땅이다. 땅은 만들 수 없다. 복제할 수도 없다. 대체도 어렵다. 그래서 희소하다. 희소한 것은 사람이 모일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이것이 땅값 상승의 출발점이다. 사람은 늘어난다. 도시는 커진다. 경제는 확장된다. 하지만 땅의 총량은 늘지 않는다. 이 불균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세상의 모든 땅값이 상승하는 메커니즘은 여기서 시작된다. 사람이 이동한다. 사람을 따라 일자리가 이동한다. 일자리를 따라 자본이 이동한다. 자본이 이동하면 땅값이 움직인다. 이 흐름은 멈춘 적이 없다. 산업혁명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기술은 바뀌어도 도시는 남는다. 도시가 생기면 중심이 만들어지고, 중심이 생기면 땅의 가치는 쌓인다. 땅은 노력하지 않는다. 경쟁하지도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의 결과를 흡수한다. 이것이 땅의 무서움이다. 노동은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사업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한다. 하지만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를 누적한다. 그래서 부자는 늘 말한다. 땅을 사두라고. 큰 땅이 아니어도 된다. 화려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흐름 위에 있느냐이다. 이 장은 땅값이 왜 오르는지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설명한다. 세상에 유일하게 오르는 것은 땅값이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화폐는 가치가 희석된다. 기술은 금방 대체된다. 기업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땅은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사람이 모이는 곳의 땅은 시간의 편을 든다. 도시가 성장할수록 땅은 더 귀해진다. 그래서 땅값은 경기와 상관없이 긴 호흡으로 오른다. 단기 하락은 있어도 장기 흐름은 같다. 이 장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부는 노동에서 자라지 않고 위치에서 자란다. 위치는 경쟁이 아니라 선점의 영역이다. 늦게 들어갈수록 비싸진다. 그래서 땅은 빨리 가질수록 유리하다. 많이 말고 크게 말고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 그 조각이 시간을 견디면 자산이 된다. 이 장은 투자를 부추기지 않는다. 다만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왔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준다. 이 흐름을 외면하면 평생 노동만 남고, 이 흐름을 이해하면 시간이 자산을 만든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며 생각이 분명해졌다. 노력은 멈추지 않되 자리는 반드시 남겨야 한다. 그래서 나는 땅을 욕심이 아니라 구조로 바라보려 한다. 3장 8부 부동산 가격은 수익성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도시, 같은 아파트를 바라보며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싸다고 말한다. 부동산 가격은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 집값은 도대체 무엇으로 움직이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는 순간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부동산 가격은 정책으로 결정된다고, 금리로 움직인다고,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꿰뚫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 바로 수익성이다. 부동산 가격은 감정이 아니라 수익성에 따라 움직인다.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해서가 아니다. 뉴스에서 떠들어서도 아니다. 그 공간이 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가? 전세 수요가 끊이지 않는가? 직장이 몰려있는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가?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이 땅은 앞으로도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 부동산은 거주 공간이기 전에 수익 자산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은 늘 불공정하게 보인다. 왜 저 집은 계속 오르지? 왜 나는 평생 따라잡을 수 없지? 하지만 시장은 도덕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수익이 있는 곳으로 돈이 몰릴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등장한다. 바로 인간의 이기심이다.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더 좋은 환경을 원하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움직인다. 내 아이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싶어 한다. 이 이기심이 도시를 키우고 기업을 키우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 누군가의 욕심이 누군가의 기회가 된다. 아담 스미스는 말했다.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사람들은 선의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그 결과로 도시는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부동산은 가치가 쌓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사람들이 선택한 곳, 기업이 선택한 곳, 자본이 선택한 곳, 그 선택의 흔적이 땅값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국부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아주 중요한 힌트를 남긴다. 첫 번째 힌트. 사람이 몰리는 곳에 부가 쌓인다. 사람은 이유 없이 모이지 않는다.
일자리가 있고, 기회가 있고, 성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사람이 늘어나는 지역은 주거 수요가 늘어나고 임대 수익이 안정된다. 두 번째 힌트. 생산성이 높은 곳에 자본이 머문다. 단순히 땅이 넓다고, 집이 많다고 오르지 않는다. 그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 창출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돈을 벌고, 근로자가 높은 소득을 얻고, 소비가 활발한 지역. 이곳의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 세 번째 힌트.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가장 늦게 무너진다. 땅은 늘릴 수 없다. 좋은 입지는 복제할 수 없다. 그래서 핵심 지역의 부동산은 위기가 와도 다시 회복한다. 수익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핵심은 명확하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이다. 정책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읽는 작업이다. 사람은 앞으로도 더 나은 곳을 찾아 이동할 것이다. 기업은 앞으로도 더 효율적인 곳에 모일 것이다. 자본은 앞으로도 수익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흐름을 이해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을 덧붙이자면 부동산 투자는 용기보다 기준이 먼저다. 수익성이라는 기준을 잃지 않는다면 시장은 언제나 힌트를 주고 있다고 믿는다. 삼장구부 GTX가 생기면 주변 집값과 상가값은 어떻게 변할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가격이 움직이는 곳이 있다.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지도 위에서 먼저 뜨거워지는 지역. 사람들은 묻는다. GTX가 생기면 집값은 얼마나 오를까? 상가는 무조건 대박일까? 하지만 이 질문에는 기대와 착각이 함께 섞여 있다. 교통은 분명 강력한 변수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인프라는 사람의 선택을 바꾼다. 출근 시간이 줄어들면 생활 반경이 넓어진다. 선택 가능한 주거지가 늘어난다. GTX는 멀리 있던 지역을 가깝게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GTX 노선이 발표되는 순간 부동산 지도를 다시 그린다. 집값은 보통 이렇게 반응한다. 계획 발표, 기대 상승, 선반영, 그리고 조정. GTX 역시 예외는 아니다. GTX가 생기면 주변 집값은 단기적으로 반응한다.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은 거주 수요가 늘어난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곳은 기대감이 먼저 가격에 반영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GTX가 생긴다고 모든 집값이 오를까? 답은 아니다. 교통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머무는가, 돈이 도는가, 일자리가 있는가다. GTX역이 생겨도 주변에 일자리가 없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다. 상가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역세권이면 상가는 무조건 잘 된다고. 하지만 상가는 유동 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중요하다. 지나가는 사람보다 머무르는 사람이 돈을 쓴다. GTX역은 환승과 이동을 위한 공간이다.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빠르게 타고 빠르게 떠난다. 그래서 GTX역 바로 앞 상가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거지와 업무지가 결합된 곳, 생활 동선 안에 있는 상가가 더 안정적이다. 도로 개통 효과도 비슷하다. 길이 생기면 접근성은 좋아진다. 하지만 길이 생겼다고 도시가 자동으로 성장하지는 않는다. 도로는 사람을 끌어오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이동하는 통로다. 사람이 갈 이유가 없다면 도로는 그냥 통과로 끝난다. 과거에도 대규모 도로가 뚫렸지만 주변이 발전하지 못한 사례는 많다. 반대로 이미 수요가 있는 곳은 도로 하나로도 크게 변한다.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GTX와 도로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증폭시킨다. 이미 수익성이 있는 지역은 교통 개선으로 더 강해진다. 하지만 수익성이 없는 지역은 교통만으로 살아나기 어렵다. 그래서 투자자는 노선도를 보기 전에 지도를 봐야 한다.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기업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소득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이 질문이 먼저다. GTX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함정이기도 하다. 기대만 보고 들어가면 시간이 흘러도 가격이 제자리일 수 있다. 교통호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 과정이 수익으로 이어질 구조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을 덧붙이자면 GTX는 방향을 보여줄 뿐 답을 주지는 않는다. 답은 언제나 사람과 수익이 있는 곳에 있다고 믿는다. 3장 10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은 묻는다. 이번에는 정말 믿어도 될까? 뉴스를 보면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강력한 규제, 안정을 위한 대책, 집값을 잡겠다는 선언. 그런데 이상하다. 대책은 계속 나오는데 집값은 왜 쉽게 잡히지 않을까?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된다. 부동산 시장은 숫자의 세계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세계다. 사람의 선택, 사람의 욕망, 사람의 두려움이 가격을 만든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결국 사람의 선택에서 나온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공공선택이론이다. 공공선택이론은 말한다. 정부도 완벽하지 않다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 모두 인간이다. 선거를 의식하고, 지지율을 계산하고, 민심을 살핀다. 그래서 정책은 항상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나 차차선이 된다. 장기적으로 옳은 정책보다 당장 욕을 덜 먹는 정책이 선택되기 쉽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오르면 분노가 커진다. 분노는 표로 이어진다. 그래서 규제가 나온다. 규제는 즉각적인 메시지를 준다. 우리는 집값을 잡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말보다 빠르게 반응한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공급은 줄어든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단순한 구조가 반복해서 무시된다. 특히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는 그 상징이다. 도시가 오래되면 새로 지어야 한다. 낡은 집은 낡은 삶을 만든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서울의 공급은 묶였다. 그 결과는 어디로 갔을까?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서울을 원한다. 그래서 수요는 경기도로 이동한다. 경기도의 집값이 서울 규제의 영향을 받는 이유다. 서울의 규제가 경기도민을 힘들게 만든다는 말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공급을 막으면 파급은 밖으로 튄다. 정책은 한 지역을 겨냥하지만 시장은 연결되어 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책은 계속 엇나간다. 그렇다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정책을 믿지 말고 구조를 보라. 정부의 의도를 읽지 말고 사람의 행동을 보라. 정책은 바뀌지만 사람의 욕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공공선택이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부도 시장의 한 참가자일 뿐이라고. 그래서 투자자는 정부 발표에 휘둘리기보다 그 뒤에 숨은 이해관계를 읽어야 한다. 누가 이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가? 누가 불편해지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다. 정책은 단기 변수, 구조는 장기 변수다. 단기 뉴스에 반응하면 감정적 투자가 된다. 장기 구조를 읽으면 확률의 싸움을 할 수 있다. 서울 규제가 계속된다면 공급 부족은 지속된다.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 가격 압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단순한 흐름을 정책이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다. 그래서 투자자는
정책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부를 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맹신할 필요도 없다. 그저 하나의 변수로 차분하게 바라보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부동산에서 살아남는 힘은 정책 예측이 아니라 구조를 끝까지 보는 태도에서 나온다. 3장 11부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을까? 집값을 잡겠다는 말은 늘 반복된다. 하지만 왜 체감은 늘 반대일까? 정책이 나올수록 가격은 더 요동친다. 사람들은 묻는다. 대체 무엇이 진짜 원인일까? 우리는 문제의 얼굴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부터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집값 상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풀어보자.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집값을 잡을까?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만든 제도다. 건설사가 분양할 수 있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인다. 가격을 묶으면 부담이 줄어들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공급이 줄어든다. 공급이 줄면 선택지는 사라진다. 사람들은 더 희소한 집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경쟁은 결국 다른 형태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분양가는 묶였지만 기존 집값은 더 오른다. 청약은 로또가 된다. 당첨자는 웃고 탈락자는 더 비싼 집을 사야 한다. 결국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이 기회를 제한하는 장치가 된다. 우유 최고가가 우유값 폭등을 불렀다. 우유 가격을 떠올려보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가를 정한다. 그 순간 시장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이 벌어진다. 생산자는 이윤이 줄어든다. 투자는 위축된다. 공급량은 감소한다. 결국 우유는 부족해진다. 부족한 상품은 더 비싸진다. 암묵적인 가격 인상이 시작된다. 집도 마찬가지다. 분양가를 묶으면 건설사는 위험을 회피한다. 사업은 미뤄진다. 도시는 늙어간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사라진다. 그 결과 가격은 더 강하게 튀어오른다. 정말 일가구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를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자주 지목되는 존재가 있다. 바로 일가구 다주택자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가격을 올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인다. 집값은 수요와 공급의 함수다. 다주택자가 사라진다고 집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임대 공급은 오히려 줄어든다. 전세와 월세는 불안해진다. 실수요자는 더 불리해진다. 다주택자는 시장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 들어온 사람들이다. 문제를 사람에게 돌리면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다주택자를 규제하지 않을까? 해외 주요 국가들을 보자. 다주택 보유 자체를 죄처럼 다루지 않는다. 대신 거래가 활발하도록 만든다.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유도한다. 세금은 예측 가능하게 설계한다. 정책의 목표는 가격 통제가 아니라 시장 안정이다. 집은 투자이면서 동시에 생활 인프라다. 막는 정책은 단기 만족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왜곡을 만든다. 왜곡은 언제나 더 큰 가격 변동으로 돌아온다. 집값은 선의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책의 의도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나는 이제 집값을 잡겠다는 말보다 공급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먼저 본다.